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제로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한 어, 종목 기본 분석표에 대해서 한번 실제 종목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분석으로 들어갈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왜 망해가던 회사를 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저는 이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요. 좀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포스코, 그리고 한전, 한국전력 종목을 제가 한번 밸류에이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할 때 저는 각 회사의 종목을 단 한 주씩만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네, 그렇게 투자할 의향이 솔직히 없고 그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전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안정적이고 배당금도 배당 성향도 좋고 아주 참 좋은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왜 한 주씩만 갖고 있냐고요? 각각 그 세 개의 주식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그 포스코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장주. 거의 지금 400조가 넘어갔죠. 시총 가격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가 방향 지표로 보고요. 그리고 포스코를 넣은 이유는요. 모든 제조업에서는 기본 생산하는 데는 철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뭘 생산하나요? 네, 철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방적인 모든 산업의 지표를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을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 시대는 전기차 시대이고 내연기관의 시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전기 동력 시장이 이제 많이 열릴 거예요. 뭐 전기 자동차부터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 독과점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 그래서 모든 산업의 중심은 소재의 중심인 철인 포스코, 에너지의 중심인 한국전력을 주가 방향 지표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종목을 제가 각각 한 주씩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관심을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관심을 제가 갖게 만들기 위해서 저를 좀 약간 훈련시킨다거나 제가 제 자신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각각 한 주씩만 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 주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이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습관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걸 습관을 들이는데 그래서 각각 한 주씩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무관하겠죠. 그 정도면요. 그리고 이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한때 우리나라의 산업의 골칫덩어리였던 이 조선회사, 이 대우조선해양, 비리덩어리인 왜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참고적으로 네이버 증권 차트를 좋아해요. 이거를 주로 다 봐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보기 좋게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데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것까지 들어가면 제 좀 머리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저한테 좀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된 선에서 여러분도 제가 자신 있는 선에서만 딱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지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자, 왜 대우조선해양의 10년 차트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자,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조선입니다. 뭐 1위는 뭐 반도체인 건 다들 아시고요. 2위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저기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 같은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출 품목이 배입니다. 조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의 아주 산업에 중요한 종목이 산업이 조선업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선 관련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왜 차트를 보시면 왜 하필이면 대우조선해양 이 망해가는 회사를 왜 보기도 싫은 회사를 왜 설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바늘을 한 대략 지금 2020년이잖아요. 딱 3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죠. 2017년. 자,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그 양대산맥을 이루는 해운 회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거의 도산 위기에 다 몰립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은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아서 아슬아슬하게 유가 시장에 남아 있고요. 한진해운은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유가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예, 지금 다들 적은 거 알고 계신데 지금은 현대상선이 HMM이라는 상호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점을 먼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 조선주 얘기하기 전에 왜 재수 없는 상선 회사들을 왜 들먹이냐고요? 왜냐고요? 자, 조선소가 뭡니까? 큰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배를 누가 사줍니까? 네,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같은 배로 물자를 나르는 회사들이 그 배를 주문을 합니다. 연관관계가 아주 뚜렷하죠. 네, 고객과 제조업자의 관계입니다. 이 현대상선이나 한신해운 이런 대형 해운 회사들이 배를 건조해야 이런 조선업체들이 네, 오다를 받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착 관계가 깊습니다. 왜 대우조선해양을 설명하는지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왜 해운 3년 전에 악몽인 해운 회사들을 그 악몽을 왜 다시 깨워야 하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한진해운은. 그리고 현대상선은 가까스로 저거 하다가 감자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현대상선 같은 지금 차트가 대우조선하고 전반적인 조선산업 다
종목 저기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한때 2014년도, 5년도 뭐 그때로서 이게 호황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골로 갑니다. 이제 거의 여기도 거의 보면 2017년도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지요, 주식이. 자, 왜 먼저 제가 해운회사에 대해서 저기 조선소 대우조선해양인 조선소 조선 저기 공장을 말하기 전에 해운회사를 왜 먼저 얘기하는지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회사가 살아야 그 다음에 조선소가 살게 되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배가 많이 장사가 잘 돼서 배를 많이 건조를 해야 저기 해운회사들이 건조를 많이 해야 이런 저기 조선소들이 뭐 저기 이제 저기 그 일거리가 많이 아무리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즘 몇 달 동안에 지금 해운회사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값이 오른다고 하죠. 배 운송비. 운송비도 많이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해운회사들이 이게 HMM이죠. HMM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했고요. 주식도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HMM 저기 현대상선이라고 일단 말하겠습니다. 왜 현대상선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 HMM이라면 그 뭔 회사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현대상선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현대상선이 2010년 저도 2010년부터 주식을 공부하면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두 개의 해운회사를 저는 계속 추적 조사를 하며 모니터링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뭐 저기 10,000원대 무너지고 1,000원대 무너지고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싸다, 너무 저판가돼 있다, 한진해운 이 이상 쌀 수가 없다. 그때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한 주에 한진해운이. 그래서 제가 1,000원을 그 당시에 딱 1만 주를 제가 그때 매입합니다. 왜 1,000원이니까 만 주면 어마어마한데 1,000원짜리 주식이잖아요. 만 주면 말 그대로 1,000원 곱하기 만원 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약 1,000만 원에 그때 한 주당 1,000 몇십이었는데 1,000원이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1,000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1,000원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1,000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이제 고증이 들어가야 하니까 나중에 이게 저기 또 잘못 이게 하면 나중에 이거 허위사실 유부죄로 금융감독원에 제가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약 1,000원. 약 1,000원을 제가 2016년도 정확한 게 몇 월 달인 건 기억 안 나는데 2016년도에 1,000원대 막 3,000원에서 떨어지다가 2,000원이 붕괴가 되고 1,000원대로 막 1,700원, 800원 왔다 갔다가 막 1,000원까지 막 순간적으로 1,000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게 딱 1,000원이 되는 거의 그 순간에 1,000원 약 1,000원이 되는 1,000 약간 넘는 그 1,000원이 되는 순간에 제가 약 1만 주를 매입을 합니다. 한진해운을. 그러면 저는 이상 절대로 이 회사는 떨어질 일이 없어. 왜 그냐면요. 그 당시에 한진해운이 총 발행주가 약 1억 주가 정확한 주는 기억이 안 돼. 1억 주가 조금 넘었어요. 그 당시에 최대 주주가 200 최대 주주가 나중에 조양호 회장이 봤을 때 그때 200 몇십만 주였던 것 같아.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요. 200 몇십만 주를 최대 주주가 갖고 있어요. 그 한진가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약 90 몇만 주를 3,000원 몇천 원대에 그 자식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가 그 오너가 자식들이 90 몇만 주를 갖고 있는 것 같다가 이거를 몇천 원인가 3,000원인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때 팔면서 이게 이제 저기 뉴스에 나오면서 이제 먹튀 논란을 해가지고 저기 이게 경영 책임 경영 부실임 하면서 저기 먹튀하면서 그때
주식이 막 1,000원대까지 막 팍 떨어져 3,000원, 4,000원, 막 3,000원, 5,000원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3,000원, 5,000원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막 1,000원대, 1,000원, 1,000 몇백 원대로 막 떨어졌어요. 그냥 그냥 피바람이 불죠. 투자자 입장으로서는요. 내가 그 입장이면 참 피가 마르죠. 이제 저도 그거를 경험을 합니다, 같이.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게 3,000불 너무 많이 나. 근데 이걸 제가 왜 앞으로 제가 지금 뒤에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다 조선 회사예요. 조선소 배 만드는 회사. 그래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걸 먼저 알아야 이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차트가 마치 쌍둥이와 같기도 하고 얘네들은 그리고 좀 이게 비슷비슷한 시기에 같은 위기를 하고 이제 호황도 거의 비슷하게 이게 풀려요. 이제 이게 일이 풀려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놓고 가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조선 회사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해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돼요. 해운 회사가 잘 안 되면 배를 당연히 건조를 않겠죠. 그러면 대우조선 해양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경영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해운 회사들이 제가 추적한 2016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중간에 좀 약간 수치나 좀 이게 그 시기적인 타이밍이 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직관적으로 막 바로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데이터가 약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와서 제가 한진해운을 2016년도에 제가 그때 1,000원에 사요. 그게 떨어져서. 그 오너가에서 이게 먹튀 논란해가지고 자기네들 90 몇만 주, 약 100만 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90 몇만 주를 다 자기네 먹튀 논란, 제가 팔고 빠졌다. 그러니까 주식이 막 3,000원, 5,000원 가던 게 1,000원대로 바로 이제 곤두박질쳐요, 그때. 그때 제가 이게 지켜보다가 막 이게 1,000원, 막 100원, 2번, 3번 하다가 1,700까지 2,000원 약간 올라갔다 다시 1,700원 막 이렇게 1,9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0원 초반대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제가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하면서 내가 봐도 그때 참 2010년도에 막 2010년도에 막 주식 공부를 시작할 때 참 그때 차트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모습을 제가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좀 거시기 합니다. 지금 약간 돌아보면.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의 저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경험치라고 해야 하나 이거? 제 경험치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행동이 얼마나 한심했는지가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그때 저의 행동과 그 판단하는 걸 보면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제가 3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때부터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주식 공부 한지 몇 달 안 된 놈이 한진해운 막 망할까 말까 하는 회사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참 간이 배 밖으로 참 나온 아주 초보자였습니다. 참 이게 선무당이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 그때 제가 이제 막 주식을 공부하는데 진짜 선무당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선무당이 사람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차츰차츰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운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제 다시 조선 이 전반적인 이쪽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해운회사 그 당시에 제가 1,000원에 샀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니나 다를까 1,000원하고 거의 2,000원, 1,700원, 800원에서 1,000원 초반하고 1,000원 후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한 1,100원, 200원, 1,000 그래서 700원, 8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 짧은 순간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야 1,000원 밑으로는 절대로 안 떨어지겠구나. 이게 차트를 보니까 참 지금 보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1,000원 약 1,000원 약 가까운 금액에 샀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뉴스나 이게 보니까 정부 시책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이거 보니까 얘네들을 이거 좀 너무 이거 좀 뭔가 그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회사가 싸긴 싼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는 게 이게 딱 느낌 필이 딱 이게 나오게 이게 좀 꽂힌다고 해야 하나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왜 한진해운의 해운회사에 대해서 그때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면요.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 망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지금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이 다 해운은 대부분 다 잡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지간하면 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부분의 제조업 같은 경우 선진국이 망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원가 상승으로 그게 다 이어지면 가격 경쟁에서 도태가 돼요. 근데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런 공장처럼 공장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일을. 그럼 다 이렇게 인건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1년 월급을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이 사람한테 공장에서 하려면 한 300만 원 줘야 돼.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중국으로 가면 한 30만 원만 주면 돼요. 뭐 옛날 그 당시에 지금 말고 한 10분의 1도 안 줘도 된다겠어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게 정석이니까 한국 인건비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중국 그 인건비의 게 정석이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그렇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면 이게 국내에 있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국내에 있을 때와 중국에 있을 때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경쟁력은 마치 이와 같아요. 기존에 있던 선진국들이 이게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경쟁을 잃게 돼요. 그럼 다 인건비가 싼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게 마련이지요. 근데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약간 좀 이게 좀 벗어난 회사예요. 좀 노동 집약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본 집약적인 회사예요. 배 한 채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 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으려면 일단 경쟁력이 자본이에요. 그리고 경쟁 규모가 이게 커지면 원가 절감의 효과가 이게 틀려요, 완전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되면 이제 저거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제가 1,000원에 한진해운을 샀어요.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딱 보니까 1,400원인가 300원인가 하여튼 1,400 몇십 원이었나? 1,400원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약 40%가 좀 안 됐나? 하여튼 약 40%의 수익을 내고 그때 그냥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게 한진해운이 주식이 막 이제 700원, 이제 1,000원대가 무너지고 7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00원을 다시 1,000원대 약간 위로 복귀를 했다가 700원대로 떨어졌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회사 진짜 망할란가 보구나.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회사를. 그 시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다시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 그때 이제 뭐 이게 회사를 부도하네 마네 뭐 이게 시끄러우니까 이제 모든 개미 투자자나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헐값에 그냥 다 넘겨버릴 때였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기회를 봤어요. 해운회사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그 믿음이 그때가 굉장히 확실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입니다. 일본하고 똑같아요. 모든 물자나 인력이 육로로는 대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배가 아니면 비행기입니다. 근데 비행기로 물자를 옮기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든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거는 모든 물자는 다 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 배는 어느 회사에서 들어나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현대상상과 한진해운이 많으니까 그 회사들이 크니까 그 회사들이 대부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량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직 휴전 상태인 나라입니다.
아직 전쟁이 휴식인 나라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체가 외부로부터 식량과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게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반대로 수출하려면 다 배로 다 운행을 해야 돼요. 일단 수출보다도 비상사태가 우리나라 계엄령이나 이런 전쟁 사태가 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항구가 다 부산하고 다 남쪽에 있어요. 큰 항구들이. 왜 남쪽에 있냐면 북한하고 붙었을 때 나중에 밀려도 항구만은 확보를 해야 돼요. 모든 전쟁 물자나 식량 같은 보급품이 다 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왜 이거에 대해서 왜 잘하냐고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예비군 조교했거든요. 근데 예비군 조교였는데 왜 예비군 조교가 뭐 그런 국가기밀을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옛날 예비군 조교였는데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조교들이 이제 쓰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저기 동원 예비군 조교들이 조교들이 쓰는 사무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저기 대기하고 있다 나가면 그 자리에 이제 저기 동대 이제 남성분은 다 그냥 저기 동대나 면대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 분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저기 소령제대 하신 분이에요. 그 소령 제대를 하게 되면 국가 기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이제 이게 저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가 뭐 들으려온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거의 연세가 막 50, 뭐 40대 중반, 후반, 50대 뭐 60이 다 되신 분들이에요. 막 그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국가 기밀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물자가 일단 항구로 들어와야 돼요. 군인들도 배로 해서 항구로 들어와야 하고요. 만약 유엔군이 들어와도 옛날 6.25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탱크나 뭐 저기 총, 뭐 이런 저기 탄약, 뭐 이런 것도 다 항구로 들어와야 돼요. 비행기로 들어오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구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먹을 거예요. 보급도 탄약하고 저기 이런 식량 같은 게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전쟁이 터지면 식량을 다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식량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입을 해서 많이 먹어요. 만약에 외부로부터 식량이 끊기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게 일본이에요. 근데 그게 저기 일본 저기 강 건너 불경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잘못하면 다 사하기 딱 좋은 이게 그 구조예요. 우리나라 또 산업 구조가. 그래서 모든 전쟁 같은 게 이게 발발하게 되면 군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이게 식량이나 물자 같은 게 보급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그래서 항구가 다 남쪽에 있어요. 그럼 물자를 다 이게 들여오려면 어차피 해운회사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게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에 있는 모든 배들은 바로 다 국가가 다 몰수를 합니다. 이게 뭔 거지 같은 소리냐고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터졌잖아요. 지금 너 죽고 나 죽고 뭐 재산이고 뭐가 없어. 그때는 모든 공장이 다 군수품 공장으로 돼요. 국가가 다 저기 계엄령 발동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저기 이게 거의 몰수에 가까운 저기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때 되돌려줘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비군 옛날 조교를 할 때 이게 저기 덤프 트럭 있잖아요. 덤프 트럭 그리고 포크레인 그리고 저기 뭐냐 덤프트럭 포크레인 그리고 이 컨테이너 막 큰 저기 화물차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 날리는 화물차들 그리고 막 저기 10톤 이상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차들 있잖아요. 물자를 날리는 큰 차들 있잖아요. 요거를 예비군들이 자기 개인 차예요. 자기 개인 사업자로 돼가지고. 근데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 30%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이게 저기 세제 혜택도 주고
거기 이거 살 때 즉 이자 감면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도 해 줘요. 그게 30%인가? 그러면 거의 이것저것 다 따지자면 거의 차값을 새로 사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예비군이 사잖아요. 자기 저기 이런 큰 이게 뭐 몇억 원씩 가잖아요. 큰 이런 저기 그런 중장비 이런 저기 차량들 저기 트럭들은. 그러면 그런 거에 거의 막 어마어마한 혜택을 많이 줘요. 예비군들한테. 그래 가지고 저기 이게 혜택을 주고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 그 자기 차를 들고 이게 저기 부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예비군이니까 신분이 예비군이 전쟁이 나면 바로 현역 군인 신분으로 바로 탈바꿈 되면서 저기 평소에 자기가 영업하던 그 큰 덤프 트럭 같은 차들이나 컨테이너 차량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군용 트럭으로 다 이제 이게 바뀌어 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는 군용 물자를 다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저희 대대 이걸 기밀이라고 해야 하나? 기밀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대대가 군을 저기 하거든. 그러면 각 면대로 이제 총을 다 이걸 가져가야 되고, 뭐 면대에서 이제 예비군들이 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방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총을 어떻게 나르냐? 저기 그 창고가 그냥 컨테이너 박스 창고예요, 그냥. 그럼 크레인으로 바로 와가지고 다 담장 헐어가지고 이게 작전하면 그걸 다 한번 훈련을 해요. 국가기밀에 들어간가? 이 정도는 국가기밀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냥 창고가 컨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창고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면 이거는 어느 면대로 가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주 완주군 쪽이었는데 저기 창고는 어느 면대. 그러면 창고 자체를 크레인으로 들어버려야 왜 창고 자체가 컨테이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다 총기나 이런 저기 병기나 뭐 박격포 뭐 저기 M16, MG50 뭐 이런 저기 화기들이 이제 거의 다 있고 탄약들도 이제 다 따로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컨테이너 선을 갖다 바로 그냥 크레인을 해가지고 컨테이너에다 얹혀가지고 각 면사무소로 가요. 그럼 거기 중대장들이 그걸 갖다가 각 면사무소 이제 거기 인근 뭐 학교나 이제 넓은 운동장에서 거기서 예비군들이 소집하면 거기서 바로 총과 탄환을 다 나눠줘요. 바로 그냥 순식간에 다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게 저기 차에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산업이나 특히 운송과 다 이게 선박회사는 무조건이에요. 선박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저기 이제 저기 이게 전쟁이 터지고 계엄령이 발동되면 이게 군용 물자를 나르는 저기 이게 뭐냐 그냥 군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급선. 그냥 보급품 나르는 보급선이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이 계엄령법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륜구동 뭐 SUV 차량을 타잖아요. SUV 차량 타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면 바로 군용차로 타. 이건 다 저기 국가에다 다 환납을 해야 돼요. 그냥 강제예요. 이게 다 저기 그 계엄령 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대륙으로부터 철도로 해서 물자를 못 받아들여요. 이게 대륙 국가들은 철도로 해서 철도와 도로로 해서 이런 물자나 인력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 북한이 다 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하면 당연히 걔네들이 철도고 이게 길을 터줄 리가 당연히 없죠. 그럼 천상 우리는 모든 물자를 다 배로 들어와야 돼요. 비행기로 들어온 거는 아주 이게 소량밖에 못 들어와요. 그럼 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큰 항구들이 다 이게 남해안 쪽에 있어요.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편태강 쪽도 있고 이제 여기까지는 안 밀리겠다 싶으니까 항구를 거기까지 이제 보급 항로를 거기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군사 작전 전쟁을 터졌을 때 감안하고 뭐 하고 모든 걸 이런 거 항구를 시설을 만들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이게 국가 기밀까지 나가나? 왜 내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진해운고 현대상선을 국가에서 죽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죽일 수가 있어요. 왜 반도체 생산 안 해가지고 뭐 저기 세금 들고 저기 뭐 저거지만 근데 해운 회사는 이게 좀 틀려요. 해운 회사는 물자를 못 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를 못 들어와요. 해운 회사가 있으면 그럼 외국계 회사에 들어오자면 그 외국 회사들이 바보입니까? 많이 하더라도 저기
그 전쟁 이런 원자 저기 어뢰 맞아서 침몰 미사일 어뢰 맞아서 침몰할지 모르는데 현에서 안 돼. 그러면 저기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국내 회사에 있으면 그냥 계엄용법에 따라 그냥 몰수를 해버리면 돼 회사를. 그럼 모든 배가 군 보급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른 건 내가 이런 제조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죽여도 저는 여기 현대상선호가 한진해운은 절대로 안 죽인다는 게 제가 믿음이 그때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면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얘네들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제 배를 딱 내밀어요. 배 째라고. 근데 나중에 진짜로 배를 째버렸어요. 현대상선은 이게 엎드려가지고 얘네들 살았는데 한진해운들은 배 째해가지고 진짜로 그때 정부에서 배를 째버렸어요 얘네들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 이제 이게 재밌는 일이 발생해. 이제 이게 주식이 갑자기 이제 저기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발표니까 이제 이제 저기 한진을 날려버리니까 공중분해 시키겠다. 이제 하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7,000원대도 안 가. 이제 700원에서 300원 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00원은 고사하고 700원에서 이게 자세히 차트를 보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차트가 이게 안 나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700원에서 300원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갑자기 300원 갔다 왔다 갔다 700원 갔다가 내가 그때 보고 야 이거 이 회사 진짜 죽일란가 보다. 이게 이거 현대상사는 그냥 국가에서 살리고 한진해는 죽일란가 보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300원, 700원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때 야 이거 설명해도 되나?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건데. 그 당시에 300원, 700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뭔가를 포착을 해요. 뭐 제가 어디 정보통이 있어서 포착한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보면 한진해운에서도 자기 회사의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작전 세력들을 깨고 있어요. 근데 어느 회사인지 다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게 작전 세력들로 해가지고 이런 분 토론방이나 블로그나 여기저기다가 이게 이게 정보 유포를 해요. 자기네들도 저기 유급한 사니까 이게 자기 주가가 뭐지 동전주로 떨어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얘네들이 자기 회사를 헐값에 저기 이게 집어삼키는 세력에 대해서 지금 욕을 겁나게 많이 해요. 이제 그게 여기저기서 나와요. 이제 거기 경영진이나 이제 그쪽에서 아니까. 그게 이제 저기, 여기까지 가면 겁나게 이거 많이, 얘기해야 하나. 근데 이걸 얘기 안 하면 이걸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 수위 조절 잠깐만. 오케이, 거기까지. 그때, 약 300원에서 700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포착을 해요. 뭘 포착을 하면,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 손들이 지금 한진해운을 지금 동전 1,000원 밑에 막 저기 이게 300원에서 7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평균가 500원 한 주에 500원에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포착을 했어요 그때.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건데 그게 거의 2016년도인가 2010년도 거의 발전됐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 그걸 포착을 해요. 그리고 계속 추적을 하고 왜 제가 그걸 아냐면 명동 사채시장에서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들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명동 사채에서 큰 손들이 움직이면 그 회사는 무조건 살려내요. 얘네들은. 그런 일을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중고차 장사하면서 좀 이게 각 산업이나 여러 분야의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술도 마시면서 이제 하게 되면 여러 이제 저기 분야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되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문이라고 정확한 정보라기는 소문이라고 해요. 명동시장에서 어떤 회사 같은 걸 집어삼킨대요. 헐값에 주식을.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10배, 이제 몇십 배로 이제 이게 그 회생을 시켜놓고 이제 다시 이제 되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낸다는 거를 예전부터 그런 저기 그
저기 이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막 300원, 700원 2010년도 말쯤에 300원, 700원 왔다 갔다 할 때 명동에서 큰 손들이 명동 사채시장 큰 손들이 한진해운을 지금 거의 한 뭐 약 평균가 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400원, 500원? 한 500원 정도에 한 주에 500원에 헐값에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 이제 개미들이나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이나 외국인들도 막 그때 다 던질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동전주가에 떨어. 그걸 갖다가 몰래 이제 저기 조용하게 그 물량을 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 손들이 그걸 다 받아내고 있던 거예요. 그 물량을 주식 물량을. 제가 그때 그걸 포착을 해요. 제가 옛날 명동시장에 대해서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헐값에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이 회사를 이 양반들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금융뿐만 아니라 인프라, 인재,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를 갖다가 이게 거기다 소개를 시켜가지고 그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내요. 근데 그때 이제 포착을 하죠. 이제 저기 막 300원, 700원 할 때, 그리고 딱 보다가 이제 마지막 저기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확실하게 이제 저기 제가 감을 잡죠. 채권단들이 한진해운을 들어가서 이제 난도질을 합니다. 보통 제가 회사들이 채권단들이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버려요. 왜? 그래야 헐값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좀 이러면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어디 가게 빚지면 그 가게를 갖다가 헐값에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가게의 가치성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난도질을 해요. 다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냥 헐값에 먹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저기 제 채권단들이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이게 지나고 보니까 채권단들이 그 가지고 완전히 회사를 갖다 난도질을 어떻게 하냐면 발표를 해요. 뉴스에. 이제 나중에 그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 회사를 갖다가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빚 빼고 현금을 화를 시켜가지고 한 주당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한 주당 그 당시 뉴스에 160원인가 160원이었나? 166원이었구나. 166원에 줄 수 있다. 이게 이 한 주당 가치가 BPS가 166원짜리 회사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걸 채권단들이 완전히 회사를 갖다가 이거 옛날에 채권하는 분들은 유튜브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회사를 갖다가 완전히 걸레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완전 걸레로 만들어버려 회사를. 그리고 걸레값으로 가져가요 그냥. 이 회사를 이게 비단인데 이 회사를 걸레로 만들고 걸레값으로 그냥 먹어버려요 그냥. 이게 채권단들이. 이걸 원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가지고 헐값에 인수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한진해운이 이제 이게 코너에 물리니까 채권단들이 가가지고 회사를 갖다 완전히 난도질을 해요. 이 회사를 갖다 다 팔니까 한 주당 166원 하고 회사를 그냥 그냥 분해하면 한 주당 166원을 줄 수 있다 하고 딱 뉴스를 내보내요. 예, 이것도 다, 이것도 말하면, 이것도 다 일종의, 세력의 작전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꿰뚫어 보고 이제 계속 대기하고 있었죠. 아, 얘네들이 뭔가 지금 채권단들이 이 회사 지금 난도질 하고 있구나.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채권, 하여튼 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략 그때 저도 좀 이게 주식이 초보지만, 평소에 이제 이게 좀 잡다한 이게 정보나 지식들이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일반 주식 이게 뭐랄까 이게 금융맨들 있죠 이게 증권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이게 저 같은 이게 현장에서 들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보니까 이 회사 지금 이거 빚쟁이들 와가지고 자산을 헐값에 먹으려고 지금 얘네들이 난도질 하고 있구나. 이게 딱 이제 이게 뉴스를 발표를 해요. 한 주당 나중에 회사를 공중분해하고 한 주당 주주한테 한 주당 줄 수 있는 게 166원이다. 자, 그러면 그 뉴스가 나가는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자 700원,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인자 저기 뭐냐 300원에서 인자 100 저기 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300원에서 100원대로. 인자 저기 그게 나옵니다. 300원 700원에서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300원에서 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인자 저기 뉴스가 나간 저기 그 이후로. 이거 뭐라 그랬나. 이거 저기 이게 3000% 많이 너무 많이 샜는데,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조선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이 한 역사의 한 나라의 패러다임을 부르면 다른 나라의 역사의 패러다임이 보여요. 이게 마치 이거하겠다. 한 회사의 이게 패러다임을 한번 싹 훑잖아요. 그럼 그 비슷한 저기 그 패러다임을 겪은 회사들의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해운회사하고 이게 저기 조선회사하고 거의 쌍둥이와 같아요. 거의 차트 모양이 얘네들의 저기 운명이 거의. 그래서 이게 해운회사를 먼저 이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진영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럼 저도 이제 노리고 있었죠. 166원? 그러면 채권단이 여차하면 160원을 먹고 자기네들이 자산을 헐값에 먹으려는구나. 이제 딱 이게 하죠. 그러면 이거 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저기 막 100 몇십 원까지로 이제 떨어지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보니까 100 몇십 원 떨어져 170원, 80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지표 보니까 어차피 이거 분해해도 166원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딱 대기였다가 이제 그날 장이 160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래? 어차피 166원은 한 주당 나오니까 160원에 사면 어차피 6원은 얼마 안 되지. 손해는 뭐 거의 안 보잖아. 손해는 거의 안 보니까 160원 떨어졌을 때 제가 160원에 떨어졌을 때 제가 약 1만 주를 그때 매입합니다. 제가 세운 법칙 중에 하나가 이게 작전 세력이 들어갈 때는 그 이제 10,000분의 1의 법칙이 있어요.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작전 세력들한테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인트로메디라는 주식에서 제가 한번 뼈저리게 그거를 저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10,000분의 1만 딱 사자 하고 딱 해온 거예요. 그래 10,000분의 1이냐 총 발행주가 그 당시에 1억 주가 약간 넘었는데 1억에 10,000분의 1이 만 원이에요. 만이죠. 그래서 만 주를 산 거예요. 그러면 160원 곱하기 만 주 하면 1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60원에 1만 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게 아마 2017년도였던 것 같은데 2017년 1월 달이었나 아마 대략 그 정도였을 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룰루랄라 하고 이거 좋다 하고 160원에 했는데 이거 웬걸 어느 날 이제 저기 상장 2월 달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100원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100원을 무너졌다가 올라갔다가 무너졌다가 이렇게 보니까 100원이 무너지네 이러니까 이거 이런 호재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 80원까지 떨어졌다가 6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주당 50원까지도 떨어졌어요. 제가 확인한 것 중에 아마 그게 자료에는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화장일 때 순간적으로 막 50원, 40원까지도 떨어졌어요. 한 주에 한진해운이. 그래서 제가 오씨 대박이다. 어차피 이 회사가 망해도 저기 166원은 돌려줄 수 있는데 80원에만 사도 이거 저기 저기 2배를 버는 거잖아. 이게 제가 역발상 전략이에요. 어차피 회사 망하고 이게 160원이 줘도 80원에 사면 2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딱 제가 좀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주를 이제 총 160원에 1만 주를 사고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피우면 이게 명동 이게 저기 큰 손들이 또 나를 갖다가 이게 납치해서 어떻게 묻어버릴 것 같은 그런 좀 공포감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이는 못 사고 딱 10만 주까지만 그냥 삽니다 제가. 약 그 당시에 1000분의 1, 약 0.1%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CB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약 0.1%의 지분을 했고 그 당시에 조양호 회장이
200 몇십만 주 2점 몇 프로를 갖고 있었어요. 저도 만만치 않은 저기 지분을 조양호 회장 된 비해서 만만치 않은 주식을 보유를 한 거죠. 10만 주를. 10만 주를 얼마에 샀냐? 이제 만 주는 160원. 그리고 9만 주를 73원에 삽니다. 평균가. 그래서 총 평균가가 한 82원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10원대 한 주에 10원 80 평균가? 만 주는 160원에 사고요. 9만 주를 73원에 삽니다. 그게 아마 2월 달에 9만 주를 그때 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고 룰루랄라 이제 하고 이제 더 이상 욕심을 피우지 말자고 가만히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근데 제가 산 주식치고 반토막이 안 난 주식이 없어요. 근데 다 더 되돌아오고 다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산 주식은 다 반토막 이상이 나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는 게 이거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는 몇 년 동안 그냥 버티고 난 거예요. 자, 왜 반토막이 되는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저는 만주는 160원에 샀고 9만주는 73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0.1%를 약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진행운을 이 주식이 상장 폐기되기 바로 당일날 이 주식이 얼마까지 되냐면 12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160원에 샀는데 12원에 떴으니까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더 난 거예요. 공이 하나 빠지고도 더 빠진 거야. 나는 엄청 싸게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상장 폐기대회 막 직전 그 당일날인가 그 전인 당일날 했을 거예요. 그 상장 폐기 직전 당일날 12원까지 떨어진 거야, 한진해운이. 그래서 제가 산 160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제 딴에는. 아니 그래봤자 뭐 160 뭐 얼마 안 되니까 몇 배나 안 되니까 아이씨 복권 샀다 그냥 치고 에이씨 그냥 잊어버리자. 이거 이제 그러면 명동에 있는 형님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거야. 나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고. 그냥 우리 명동에 있는 큰 형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더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이 12원이면 여기서 잠깐만, 조양호가 200 몇십만 주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12원을 100만 주를 사면, 자 100만 곱하기 12원이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만 주를 사면 내가 100만 주를 사면 어떨까?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주식이 있는 것 같다가 처분하고 바로 사면 되니까. 근데 이거 명동 형님들이 아무래도 찾아올 것 같아. 내가 100만 주면 약 1%거든요. 지분에. 그리고 내가 100만 주 같은 큰 물량을 하게 되면 주식값이 팍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12원 했을 때 한진해운 시점 가격이 10 몇 억이었어요. 10억이 조금 넘었어요. 이 한진해운 회사 시총 가격이 10 몇 억 원짜리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 참 아주 개그 같은 아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마사지 샵에서 제가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 마사지 카페 있죠. 이게 거기서 이렇게 이게 기계로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항상 마사지 이 기계 시장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 마사지 기계 여기에 대해서 시장 조사 주식이나 이런 거 시장 조사를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안마기 저 안마기 쓰기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안마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마기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아주네는 그 차트를 이게 휴대폰을 보니까 이게 겁나게 떨어져 보니까 막 12원, 13원, 20원에서 12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10 몇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가지고 100만 주만 지금 사면 100만 주 곱하기 12원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조양호 다분 제2대 대주주가 되는 건데 1%인데 조양호 회장 2. 몇 프로 내가 1%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이게 황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 욕심이 과하면 죽는다, 이거. 이거 명동 큰형님들한테 이거 죽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10만 주면 충분하다. 괜히 욕심 부렸다가 이거 황천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을 피우지 말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안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샀으면 아마 어느 산에 묻혔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10만 주에서 딱 이게 내 욕심을 멈췄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목숨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샀으면 조양호 회장 다음으로 제가 한진해운 제 2대 대주주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100만 주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양호 회장 다음으로 제가 한진해운 제 2대 대주주가 됐는데, 근데 인간이 욕심을 피우면 골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욕심을 안 피우고 그냥 처분을 합니다. 처분이래. 그냥 이게 매입을 안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이제 그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고 그냥 저는 한진해운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리 명동 큰 형님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왜 제가 명동 큰 형님들에 대해서 내가 그 믿음이 강했냐면요. 이제 제 믿음이 할 때 두 가지가 강했어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한진해운을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 두 번째는 명동시장 사채시장의 큰 형님들에 대한 믿음. 이분들에 대한 소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이더스의 손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죽어가는 회사 하면 손을 대면 그 회사는 어떻게든지 살려내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그거를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이 회사에 대한 한진해운에 대해서 잊어먹고 계속 이제 다른 시장 조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작년이구나. 작년쯤에 이제 제가 제가 17년 2월 달에인가 제가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제 4년이 돼가는데, 지금 하여튼 이제 횟수로는 3년 차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작년인가? 이게 올 초인가 작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3년 만에 이제 그냥 이제 한진해운에서 알아보다가 올 초였나 보군요, 그게. 그렇구나. 2017년 제가 2월 달에 그렇게 사고, 올해 아니구나. 지금 현재 2020년이죠? 맞아요. 올 초였구나. 올해 초쯤인가? 맞아. 올해 2월 달이었나? 올해 2월 달이었구나. 제가 가물가물해요.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대략적으로 작년 아니면 올 초였을 거예요. 올해 초에 이제 제가 이제 3년이 됐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묻어놓고. 한진해운은 어차피 명동 형님들이 알아서 할 거야. 명동 형님들이 이게 구투를 하면 나는 그 밑에서 떡두과리 몇 개만 먹으면 된다. 거기다 괜히 구판 위에다가 제가 숟가락 얹었다가는 내가 이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떡 몇 개만 이렇게 그냥 그냥 만족하는 걸 선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딱 3년이 지나고 제가 조사를 해요. 2017년 2월에 사고 2020년 3월인가 2월인가 하여튼 올 초쯤에 제가 그걸 한번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하니까 시비를 겁나게 발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2억 몇 천만 원. 하여튼 시비를 겁나게 많이 발행을 했고, 그래 이제 주식에 이제 발행주가 겁나게 많이 늘어났죠. 3억 주가 안 됐던 것 같은데 2억. 하여튼 3억 주 원래 내가 샀을 때 1억 주가 던데, 그러면 피자가 더 많이 쪼개지는 거야, 그 조각이. 그러면 이게 원래 안 좋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CB를 그를 전환을 할 수밖에, CP라고나 CB란가 하여튼 그 사채를 갖다가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저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에 이제 이거 매출표하고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이제 뭐 자산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느 블로그인가 유튜버가 블로그가 올렸구나. 어떤 블로그가 한진해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비상장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비상장주 거래가 이제 5,000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일부러 안 알아봤어요. 왜? 어차피 우리 명동 큰 형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어느 순간 되면 배당금을 줄 거예요. 저는 목표가를 어디다 뒀냐면
비상장주 같은 게는 이게 시가 같은 게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먹이가 이제 나중에 재상장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한 주당 1년에 배당금을 10,000원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30년짜리라고 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년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올해 초쯤에 딱 3년 만에 그걸 알아봤을 때, 이렇게 5,000원에, 이게 이상한 사이트에 가면, 거기도 이제 비상전주 갖다가 사기치는 애들이 많아요. 뭐 그런 애들, 이게 막 카페 게시판이나 하면 이상한 글로 해가지고 막 현혹시켜서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걸 비싼 가격에 팔고,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식하면 그걸 헐값에 그냥 먹어요. 그냥 거의 반사기를 치거나 아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게시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을 만한 그쪽으로 보니까 약 한 주에 5,000원 정도에 이제 이게 거래가 된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원이면 그래도 이게 주식 회사에서는 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5,000원으로 이게 이제 이게 거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9년 한 2월인가 3월 달쯤에 우리 명동 형님들이 일 잘하려고 계시는구나. 이게 저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 그냥 떡만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기 했는데 지금은 제가 뭐 굳이 알아보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해운회사하고 조선회사하고도 이 운명이 비슷해요. 얘네들은 거의 같이 마치 이게 발목에 같이 이게 쇠사슬 같이 묶은 것 같아요. 이 두 회사들은 운명을 같이 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조선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해운회사 제가 투자했던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를 제가 단면으로 해서 이게 설명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회사가 만약에 나중에 회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 자, 이렇게 해서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를 하나를 단면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강의를 했었는데, 원래 현대상선도 하려고 했는데, 현대상선은 제가 한진해운을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현대상선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현대상선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현대상선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진해운이 원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진해운 쪽을 샀지. 만약 그때 한진해운 같은 기회가 없었으면 현대상선 아마 샀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저의 한진해운 이런 거고 이제 봐서 현대상선을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직접 해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 사례를 이렇게 같이 듣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체 옛날부터 이렇게 중고차 장사하고 여기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여기서 주소 들고 저기서 주소 들고 그리고 책으로도 본 것도 있고 이런 강의로 이제 그 유료 파일로 이렇게 듣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잡다한 걸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잡다한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꾀알같이 이게 막 구슬 꾀알 이게 뭉치듯이 이게 퍼즐 맞춰듯이 뭉쳐지는 때가 와요. 이제 이걸 물리가 터진다고 하는데 그게 보여요. 이게 평소에 이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자기의 경험치와 어떻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정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준비죠. 이게 자기를 갖다 얼마나 공부하고 트레이닝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런 게 보이냐 안 보이냐가 이게 결정이 돼요. 주변부터 아무리 좋은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 회사들을 강의를 하기 전에 단면적으로 제가 투자했던 한진해운이라는 회사의 2016년부터 제가 2020년도까지 이게 추적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걸 보시고 현대상선도 한번 차트와 이런 매출 현황표나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강의를 했더니 좀 피곤하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네. 한진해운을 조선 산업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강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